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손님을 태우고 오후쯤 퇴근해 집에 와서는 한잔하며 밥을 먹고 잠드는 심심한 일상이 이어지던 중 얼마 전에 참 소중한 인연이 생겼습니다. 글재주는 없지만 이 특별한 인연을 나누고 싶어 조금씩 글을 적어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재작년 이맘때 모두가 참 힘든 시기였죠.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택시에도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1시간 정도는 거의 손님이 없는데 5시가 지나면 출근하는 손님들이나 장거리로 나가는 손님들이 조금씩 있었지만 그마저도 정말 희귀해졌습니다. 출근하는 손님들은 차라리 택시가 나아요 라며 몇 번 타지만 장거리로 나가는 손님들은 아예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외출 자체를 피했던 거죠. 2년 전 여름,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 하며 차 안의 먼지를 털어내고는 느긋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핸드폰에서 띠링하고 알림이 울렸습니다. 어쩐 일인지 장거리 콜이 잡혔더군요.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가는 콜이었죠. 택시 기사들마다 장거리를 선호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저는 장거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복잡한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목적지를 향해 쭉 달리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콜을 수락하고 손님을 태우러 찍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보니 그곳은 꽤 부유한 동네더군요. 제가 택시 일을 10년 가까이 해왔지만 그 동네에서 손님을 모셔다 드린 적은 있어도 태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몇 대씩 소유하고 전용 기사가 있거나 대리 운전을 부르곤 하니까요. 언덕 위에 있는 화려한 주택들 사이로 목적지를 찾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더군요. 아, 저기구나 싶어서 얼른 차를 세웠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40대 여성분이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택시 부르셨죠? 네, 맞아요. 빨리 들어와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여성이 툴툴거리면서 저를 집 안으로 빨리 들어오라 하더군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일단 따라 들어갔습니다. 살면서 그런 집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꿈에도 그리지 못한 집이었습니다. 대꼴이라는 말이 맞더군요. 크기도 엄청 컸지만 천장이 높고 창문과 문마저 반짝거리는 게 그냥 일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구가 없어서 더 넓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구가 없었고 거실엔 흔한 소파나 협탁 하나 없이 나무로 된 흔들 의자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도 슬쩍 보였는데 그마저도 텅 비어 있었죠. 여성분을 따라가니 커다란 방에 덩그러니 놓인 침대와 작은 협탁이 하나 보였고 그곳에서만 유일하게 사람 사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보풀이 일어난 낡은 이불을 걷으며 한 어르신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허둥지둥 이불을 걷어내고는 침대 밑에 놓인 짐가방의 지퍼를 닫고 있었습니다. 다시 보니 침대 옆에 나란히 놓인 짐가방이 3개나 있더군요. 여자는 계속 투덜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노인네 하나 가는 건데 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빨리 준비하라니까. 택시가 이미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어르신도 서둘러 움직이려고 끙끙거리셨습니다. 나이 80은 훌쩍 넘으신 듯한 어르신을 보며 저도 서둘러 가서 부축해 드렸습니다. 아저씨, 할머니는 그냥 두고 이 짐가방들 차에 실어주세요. 빨리요. 여자의 성급한 말투에 저도 어르신도 묵묵히 할 일을 했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다 싣고 들어와 보니 여자는 여전히 어르신을 재촉하며 집 안을 종종 걸음으로 돌아다니고 있었고 어르신은 조용히 외투를 입고 계셨습니다. 저 여자의 재촉이 계속 이어지면 나도 짜증이 날 것 같아 얼른 어르신을 모시고 차에 탔습니다. 아저씨, 가야 할 곳 알고 계시죠?
노인네라고 바가지 씌우지 말고 제대로 출발해요. 미터기도 잘 찍고 저 여자의 태도가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어르신을 신경 쓰는 건지 아니면 그저 귀찮아하는 건지 말이죠. 하지만 그냥 한 귀로 흘리며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금 안도하시는 듯했습니다. 어르신, 춥진 않으세요? 괜찮아. 보통 택시를 타면 손님들이 기사와의 대화를 불편하게 여길 때가 많죠. 사실 저도 택시를 탈 때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인 사람인데 굳이 나에게 말을 걸고 아들 같다느니, 우리 아들은 어떻다느니, 세상이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하는 대화가 반갑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내가 택시기사가 되고 보니 그 마음도 이해가 가더군요. 하루 종일 혼자 차 안에 있어야 하니 외로움이 몰려와서 손님이 타면 괜히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고 싶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젊은 손님들에게는 굳이 불편하게 말 걸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을 보면 그분들도 나처럼 외롭고 대화 상대가 필요할 것 같아 말을 걸게 되더군요. 그날도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니 할머니의 표정이 유독 쓸쓸해 보였거든요. 어르신, 혼자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혹시 여행 가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여행이야. 죽으러 가는 여행. 그 말을 듣고 순간 놀라서 핸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여쭤봤습니다. 뭐라고요? 어디 가신다고요? 죽으러 간다고 했어. 그 주소 잘 보라고. 거기 요양원이잖아. 그제야 내비게이션을 보니 목적지는 요양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가시는 곳은 요양원이었고 거기서 몇 년 지내다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듯했습니다. 거기 가서 몇 년 살다가 죽는 거지. 여행이랑 뭐가 달라.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네. 죽으러 가기 전 마지막 여행이라니. 요즘 요양원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어르신, 거기 가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다니까요. 시설도 요즘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요. 경로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식분들 상황이 나아지면 잠깐 있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할머니는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뭘 자식들? 기사 양반, 내 자식이 셋이나 돼. 내가 고생고생해서 다들 유학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어. 그런데 지금 내 처지가 이게 뭐냐? 요양원에 가게 됐으니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거나 다름없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해. 괜히 기대하고 사느니 말이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틀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니까요. 사실 저희 주변에도 부모를 요양원에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늘 형편이 어떻다, 집 사정이 어떻다, 아이들이 어떻다 하면서 핑계를 대지만 사실 그건 다 핑계에 불과하죠. 예전에 요양원이 어디 있었나요? 간병인이 어디 있었나요? 부모님이 길러주셨으면 자식된 도리로 모시는 게 당연한데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게다가 아까 할머니의 대꼴 같은 집까지 봤는데 자식들이 형편이 어렵다는 생각은 더더욱 들지 않았죠.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동안의 세월을 천천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도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엔 마음이 울적해지셨는지 누구에게든 털어놓고 싶으셨나 봐요. 우리 아저씨가 사업가였어. 내 부모는 땅을 사다 파는 복덕방 일을 했지. 돈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땅을 알려주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시댁은 유명한 가문이었고 사업도 크게 했었지. 그래서 부모님이 소개해준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 그래도 그 양반 참 괜찮았어.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착했지.
정략 결혼이었는데도 나한테는 늘 잘해줬어. 애 셋을 낳았고 사업이 더 커지면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줄었지. 나는 죽어라 애들 키우고 값비싼 옷 입고 커피 마시러 다니며 학군 정보 얻어와서 애들 키웠어. 첫째 아들은 의사가 됐고 강남 한복판에 병원도 내줬어. 그런데 그놈이 내 얼굴 보러 한 번도 안 와. 이제는 그 얼굴이 가물가물해. 결혼도 안 하다가 갑자기 가진 것도 없고 머리도 텅 빈 젊은 여자랑 홀랑 결혼해버렸어. 그리고는 그 후로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와이프가 불편하다며 핑계만 대고. 정말 그놈 생각만 하면 속이 터져. 아까 집에 있던 여자? 그거 그놈이 집안일 도우라고 붙여준 사람이야. 근데 그 여자가 다 알아. 내가 버려진 사람이라는 걸. 집안일은 무슨, 내 물건이나 안 훔쳐갔으면 다행이지. 그래서 그냥 그 여자랑 한 공간에 있는 게 숨막혀서 요양원 간다고 했어. 첫째가 이러니 둘째, 셋째는 뭘 보고 자랐겠어? 그놈도 형 따라서 의사 된다고 하더니 머리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결국은 논팽이처럼 살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쌍욕 들으며 간신히 건물 하나 받아서 그거 하나 믿고 지금껏 빈둥빈둥 술만 마셔대고 결혼도 안 하고 몰골은 말이 아니야. 그놈도 지 애미는 안중에도 없어. 전화 한 번 하면 바쁘다고만 하고 아는 것도 없는 놈이. 할머니가 둘째 아들 얘기를 마치시고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셋째 자녀는 얼마나 더 속을 썩였을까 싶어 괜히 저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서 잠시 차를 세우고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다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따뜻한 음료는 없네요. 괜찮아. 이거 잊지 말고 택시비에서 까슈. 기사 양반.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걸요. 참, 사람이 인정이 많네. 우리 셋째 아가처럼. 셋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할머니의 입꼬리가 쭉 올라갔습니다. 마치 생각만 해도 행복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고 자연스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더 밝아진 목소리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셋째 딸이여. 아주 고와. 나 닮아서 인정도 많고 예쁜 아이였어. 어릴 때부터 내 옆에 꼭 붙어 다니고 엄마, 엄마 하면서 나만 쫓아다녔지. 미술 공부한다고 프랑스로 갔는데 거기서 프랑스 남자랑 결혼해서 지금 거기서 살고 있어. 그래도 잘해. 2달에 한 번은 한국에 오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래도 한국에 있는 것만은 못하지. 내 딸인데 전화할 때도 눈치 보이고 내가 프랑스로 갈 수도 없고. 사는 게 참 그렇디다. 돈 많이 벌고 자식들한테 쓰면 그게 잘 사는 거라 배웠는데 그게 아닌가 벼. 내가 뭔가 잘못한 게지.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셨습니다. 할머니 말씀에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을 위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니에요, 어르신 이라고만 답하고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할머니도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고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빗소리와 어우러진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김광석의 노래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네요. 노래가 끝날 무렵 할머니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기사 양반, 자식 농사는 잘 돼가시오? 저는 자식 하나 있습니다. 농사라고 할 것도 없네요. 그럼 더 애지중지 키우겠구만. 올해 몇 살인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아이를 좀 늦게 낳았거든요. 우리 첫째 자식에 비하면 늦은 것도 아니구먼. 뭐, 그렇네요.
뭔 일이 있었소? 제가 아내에게 고생을 좀 시켰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죠. 제가 그렇게 말문을 열자 할머니는 말없이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으신 채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20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동생 둘이 있었는데 아직 학생들이었죠. 저와 어머니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동생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28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동생들의 등록금을 대주고 식구들 생활비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때는 장사를 하던 형 밑에서 일하면서 돈도 꽤 벌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이 갑자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호표절 문제라며 소송이 걸렸는데 그때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저도 처음엔 식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상대가 악의적으로 우리를 괴롭힌 건지 정말 억울해서 소송을 건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봤지만 상대가 내놓은 증거가 충분해서 이기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는 동업자가 아니었고 그저 직원이었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 그 형과 함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형 혼자 모든 책임을 지기에는 보상해야 할 금액이 너무 크니까 저까지 끌어들인 거죠. 결국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고 저와 그 형은 완전히 남남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장 생계를 이어갈 돈이 없어서 한동안 대리운전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처형이 편의점을 하나 차린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교대 근무로 일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형이 살던 곳은 서울이었고 우리는 경기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왕복 1시간 반이 넘는 거리를 안에 혼자 다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서울로 이사하자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된 겁니다. 둘째 동생은 경기도에 있는 집에서 서울로 통근하고 있었고 셋째 동생은 지방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혼자 계셨는데 계단에서 잘못 디디셔서 다리 골절과 뇌진탕을 입으신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옷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의사 선생님이 뇌 손상이 심각해서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1층 로비에서 계속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자신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데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아내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아내가 조용히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모실게. 병간호는 해본 적 없지만 살림 하나는 내가 잘하잖아.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걱정은 나한테 맡겨. 당신은 다른 일도 많잖아. 아내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냥 위로해주려고 던져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은 그냥 던져보지도 못할 겁니다. 아내에게 너무 큰 짐을 짊어지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지만 저는 우선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아내를 대신해서 최영의 편의점에는 제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안 한다면 알바를 구했을 테지만 당장 일자리도 없는 터라 야간 일을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버니까요. 그러다가 시작한 게 택시 일이었습니다. 자녀 계획은 꿈도 못 꿨습니다. 아니 사실은 꿈은 꿨죠. 저랑 아내 둘 다 신혼 때부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에는 제가 저희 집 뒷바라지를 하느라 그리고 어머니 병간호를 하느라 아이에 대한 생각은 그저 환상으로만 남겨두었었죠.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아내가 선명한 2줄의 임신 테스트기를 저한테 가져오며 제 안에 안겨서 펑펑 울더라고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마냥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와 병원에 가서 아기의 심장 소리까지 듣고 오니까 갑자기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내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식을 위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출근하기 전 새벽에 전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빨래 개기나 밥 짓기 같은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해뒀습니다. 처형은 임신 초기엔 무조건 안정을 해야 한다며 아내를 대신해서 저희 어머니 간호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참 온화한 분이셨는데 생전 안 하시던 욕을 하시기도 하셨고 가끔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희에게 찾아온 그 선물 같은 아이는 2달을 넘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현지 씨 남편 맞냐고요. 아내가 정신 못 차리고 울고만 있어서 와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거의 실신 직전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염색체 문제의 계류유산이라고 하셨지만 아내는 계속 제가 너무 많이 움직여서 그런 걸까요? 제가 너무 오래 서 있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끼니를 잘 못 챙겨 먹어서 그랬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상황을 혼자 견디게 한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아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아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상실감이 커 보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일을 쉬면서 아내와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일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잘 돌보지 못했는데 어머니의 상태는 훨씬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다리 골절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화장실 볼일 보는 것도 도와드려야 하고 씻겨드려야 하고, 근데 이마저도 제대로 협조를 안 해주시니 건강한 남자인 제가 감당하기에도 벅차더라고요. 아내는 어떻게 견딘 걸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처형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연지처럼 시엄마 모시는 며느리 흔치 않아요. 게다가 정신도 온전치 않은 분 모시는 건 자식도 힘들어요. 병수발 앞에는 효자도 없다는 말 알죠? 그런데도 연지가 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시엄마 모시는 줄 알아요? 내부 때문이에요. 내부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러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책임감이 강해요. 내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연지한테 고마워하세요. 알겠죠? 충격받을 말도 아니었는데 그땐 그 말이 제 가슴에 팍 꽂히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장모님, 장인어른이 편찮으셨다면 나는 아내만큼 정성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잠시 아내와 어머니에게 아일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라도 어머니도 챙기고 아내도 챙겨야겠다 했죠. 아내에게 바람 쐴 시간도 좀 주고 처형이랑 한잔할 시간도 줬고요. 퇴근길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붕어빵도 사다 드리고 예쁜 스카프도 하나 사드리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 노릇 남편 노릇 좀 하려는데 참 야속하게도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지 않더라고요. 아이를 떠나보내고 제가 정신을 고쳐먹고 정확히 6개월 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원인은 심장마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에게 다시 작은 생명이 찾아왔고 그게 바로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지금의 딸입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어르신은 대답 없이 천천히 창문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무슨 표정인지는 잘 안 보였습니다. 기사 양반 여기 차 좀 세워보시게. 차가 멈추자 어르신께서 차 문을 열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호다닥 달려가 손으로 어르신께 떨어지는 비를 막아드렸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역시 인정 많은 양반이구먼. 어르신은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시더니 저한테 음료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이 편의점에는 따뜻한 음료가 파는구먼. 출발하지. 어르신께서는 저에게 약간 뜨거울 정도의 꿀차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어르신과 나란히 서 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났거든요. 살짝 굽은 허리와 백발의 머리, 자글자글 주름진 가느다란 손까지 여느 할머니의 모습과 다를 게 없었는데도 그냥 괜히 마음이 저였습니다. 다시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가 저 멀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또 한 번 한숨을 쉬시며 옷 매무새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내리기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기사 양반, 내 아직 목숨을 다하지도 않았고 자네처럼 인정 많은 자식이 없어서 자네 부모의 마음을 전부 알 순 없지만 자네는 참 좋은 아들이었을 거요. 그 여인이 과부가 된 순간부터 자네는 효자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어. 하늘에서도 그런 걸 원치는 않을 테니. 네, 어르신. 그리고 혹여나 엄마 보고 싶걸랑 내일 찾아와. 내 이름 송영길. 내 지금처럼 수다 떨어질 체력은 되니까. 이 말을 끝으로 어르신은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요양원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트렁크에서 짐가방을 꺼내고 간호사들이 어르신을 부축해서 느린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는데도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차를 세워두고 울었습니다. 거의 10년이 되는 지난 시간 동안 제 가슴 속에 씻기지 않는 응어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지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감사하고 또 제 자신이 미련하고 불쌍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어르신의 말씀대로 어르신을 종종 찾아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자주는 못 갔지만 근처에 손님을 태워다 드리는 날이면 꼭 어르신께 들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때마다 뭐 한다고 여기까지 또 왔냐고 하셨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들어보니 자녀분들이 한 번도 안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작되었던 인연이 어느새 겨울까지 이어졌었죠. 할머니, 오늘은 붕어빵 좀 사왔어요. 넉넉하게 사왔으니까 다 같이 드세요. 앉아. 오늘은 어땠어? 돈 좀 벌었고 또 일하기 싫다고 허랑 붕어빵만 사서 열어온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근처로 오는 손님이 있어서 태워다 주고 오는 길이에요. 거짓말도 잘하네. 서울 사는 사람들이 못한다고 허구한 날 이 시골 바닥으로 나와 다들 꺼서 사는 이유가 있는겨. 에이, 왜요? 저도 할머니 뵈러 서울에서 오잖아요. 오해 능구렁이 같은 것 가서 마늘 하나 챙겨. 안 그래도 이제 가보려고요. 벌써 아이 왜 밥이라도 먹고 가지. 오늘 집사람 생일이라서요. 일찍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럼 가야지. 조심히 들어가고 가는 길 운전 조심해요. 네, 또 올게요. 쉬세요. 할머니 오지 말어. 뭐 볼 게 있다고 참내. 다음에 호떡 사 올게요. 제가 간다고 하면 괜히 툴툴거리시는 게 마음이 영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부모도 아닌데 더 챙겨드릴 수도 없는 거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찾아뵙는 거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몇 달 보다 보니 느껴지더라고요. 어르신의 모습이 점점 저희 엄마를 닮아가고 계신다는 것을요.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고 가정부 너 마음에 안 드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사실 어르신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해가 넘어갔을 무렵엔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의 차분한 성격은 온데간데 없고 화도 많아지시고 잘 삐치시고 가끔은 울기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면 다시 아이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어르신과 인연이 이어진 지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쿵쿵한 냄새와 습한 날씨의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송영길님 아시나요? 네, 압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 딸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듣기로는 저희 어머니를 많이 챙겨주셨다고 어머니 핸드폰에 전화번호 있길래 연락드렸어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어르신의 딸이라고 한 순간부터 마음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어르신의 부고 소식을 듣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제발 그것만은 아니기를 수백 번 생각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참 마음이 헛헛하더군요. 사는 게 뭔지 죽음이 뭔지 무슨 정신으로 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손님 5분도 안 태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둥 마는 둥 퇴근 시간 채우고 어르신의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주 좋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런 장례식장에 처음 가볼 만큼 엄청 크고 음식들도 일반 장례식장과 다르더군요. 수개의 화원들도 무슨 기업, 무슨 회사, 무슨 단체 등 다양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넓은 장례식장을 거의 가득 채울 만큼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도 왠지 사진 속 어르신은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을 지키고 있는 건 오직 셋째 따님뿐이었습니다. 첫째, 둘째 아드님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식사하고 가시라는 따님분의 권유에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만 보니 상주 차림의 두 남자가 보이더라고요. 각각 다른 자리에서 지인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술을 먹고 있었는데 첫째 아드님으로 보이는 분은 걸쭉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을 잃은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씁쓸하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대충 입에 우겨넣고 있는데 따님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시끄러운 장례식장을 나와 건물 밖으로 따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네, 뭐가요? 저희 엄마 챙겨주신 거요? 아닙니다. 그냥 말동무 몇 번 해드린 건데요. 뭐 그 말동무 자식인 저희도 안 했어요. 그럼 감사한 거죠. 저 일주일 전에 한국에 왔어요. 그동안 아들 학교 생활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 요양원 들어가신다는 것도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이건 아닌데 얼른 엄마 보러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만 맨날 했죠. 바쁜 일 좀 마무리되고 들어온다는 게 미뤄지다가 일주일 전에 온 건데 제가 알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야외고 성격도 많이 달라지시고 무서웠어요. 엄마의 끝을 지켜보는 게 그런데 저희 엄마가 선생님 얘기만 나오면 아이처럼 웃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뭘 사왔네 무슨 이야기를 해줬네 하며 시도 때도 없이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내가 엄마 자식인데 그 자리를 빼앗긴 것 같아서. 아니 정확히는 제가 그 자리를 못 지킨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없는 시간 동안 저를 대신해 주셔서 그리고 죄송해요. 대신하게 해드려서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희 어머니 가실 때까지 그렇게 웃어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따님은 말을 하면서도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너무 과한 대접을 받는다고 느껴졌죠. 그리고 저도 그런 따님에게 해드릴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께서 따님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드님들 얘기하실 땐 항상 날이 서 있는 듯 하셨는데 따님 얘기만 나오면 입꼬리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인정 많고 예쁘다며 매번 칭찬만 하셨어요. 어르신이 따님 얘기하는 그 순간엔 소녀처럼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감사하실 거 없어요. 어르신은 따님에 대한 추억들로 행복하셨을 테니까요. 저희 엄마가요. 따님은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흘거리며 우셨습니다. 뭐라 위로를 할 수가 없어서 멀찌감치 떨어져 담배나 한 대 태웠습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다시 그 옆에 가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따님이 축축한 소매로 눈가를 닦으며 일어나더니 뭔가 생각난 듯 말하더라고요.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께서 남긴 유산이 좀 많아요. 어머니께서 저희 어릴 적부터 유산은 모두 기부할 거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대부분은 지역 초등학교에 기부하시고 저희들 몫을 조금 남겨두셨더라고요. 오빠들 목, 제 목 그리고 선생님 목까지요. 네 저요 네 요양원에 계신 동안 변호사님 통해서 다 전달해 놓으셨던데 모르셨나 봐요. 선생님 개인 택시 하나 해드리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저요 제 개인 택시요 저요 따님은 살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 택시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돈이 엄청 필요해요. 그 넘버 값만 몇천만 원입니다. 택시 회사 다니면서 개인 택시 왜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두 푼이 아니라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기적이 생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얼떨떨해하고 있는데 따님께서 변호사님 명함 건네주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오전에 왔다 가시면서 이거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조만간 연락드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천천히 알아보고 계셔요. 그럼 이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따님이 간 후에도 그 자리에서 1시간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워서 담배도 몇 대 더 태웠습니다. 이걸 받아도 되나 말아야 하나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알아서 이미 다 알아보셨더라고요. 서울 개인 택시 넘버 값 시세도 다 찾아서 말해주시고 교육 이수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내내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개인 택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참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인지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그간 열심히 살아서 행운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큰 선물 주신 어르신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방방 곳곳 누비며 손님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기 전에 떠나버리신 어르신께 늦게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모든 택시기사분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같이 화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